욕실 문이 마치 탈출하려는 야수처럼 그의 어깨 밑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에서는 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윽고 짙은 수증기 사이로 내 여동생 서연의 날카롭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언니가 바로 저기 있단 말이야. 남편 민준의 주먹이 다시 한번 문을 내리쳤다. 문 열어. 온 세상이 자기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을 때나 내는 그 특유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저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문 잠금쇠를 돌린 뒤 마치 관뚜껑을 닫는 것처럼 문 위에 손바닥을 얹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제부인 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마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듯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했는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어디에요? 라고만 물었다. 나는 우리 집이요. 5분이면 돼요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민준이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거실 커튼 사이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더니 밖에서 차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 나는 그날 대형 마트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32살의 나이에는 그런 소소한 할인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지곤 한다. 평범하고 지루하며 안전한 목동의 어느 목요일이었다. 나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마치고 귤 한 봉지를 사서 저녁 식사와 빨래 외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잘 가꿔진 화단이 있고 이웃들이 현관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저녁이면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겉보기엔 한없이 평온한 그런 동네였다. 그랬기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은 어두웠고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내가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복도 끝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남편 민준이 집에 일찍 온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너무나 익숙한 그 웃음소리. 순간 위장이 뒤틀리며 입안에서 쇠맛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듯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빛과 함께 경고처럼 수증기가 복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을 더 활짝 밀자 그들이 보였다. 민주는 욕조 안에 있었다. 내 여동생 서연도 젖은 머리와 맨어깨를 드러낸 채 마치 무해한 비밀이라도 나누는 것처럼 웃으며 그와 함께 있었다. 찰나의 순간 내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창밖에서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서연이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 서렸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어떤 거짓말이 가장 잘 통할지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었다. 그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걸었다. 이건 그게 아니고 나는 대답 없이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반응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분노가 폭발하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몸은 오히려 차갑고 민첩해졌다. 나는 몇 년 전 조카가 어렸을 때 위험할까봐 설치해 두었던 외부 걸쇠를 걸어 잠갔다. 그러고 나서 문 잠금쇠를 돌렸다. 딸깍, 딸깍. 젖은 수건을 덮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곧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들고 결코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찾았다. 서연의 남편, 동욱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동욱이 받았다. 처형.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약속 그대로죠?
나는 주방 조명 아래 반짝이는 내 결혼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부,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요. 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저 지금 집에 있어요. 나는 말했다. 그들이 욕실에 있네요. 그의 숨소리가 변하는 것이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다. 누가 욕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나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민준 씨랑 서연이가 욕조에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단어라고 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낮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지금 갈게요. 그가 말했다.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럴게요. 내가 답했다. 전화를 끊자. 마침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안에서 욕실 문을 쾅쾅 쳤다. 이 문 열어. 그가 소리쳤다. 너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도 당혹감 속에서 날카롭고 분노에 차 있었다. 언니, 이럴 순 없어. 우리 좀 내보내줘. 나는 복도로 돌아가 문에 어깨를 기대고 갇힌 도둑들처럼 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 씨, 나 동욱 제부 불렀어. 5분이면 올 거야. 그는 침묵했다. 민준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목격자가 생기는 것은 두려워했다. 이윽고 주차장의 자갈이 타이어 밑에서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차문 닫히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들렸다. 서두르는 발소리가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무겁고 급한 발소리였다. 누군가 허락도 구하지 않겠다는 듯 문을 거세게 한 번 두드렸다. 내가 현관문을 열었다. 동욱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턱 근육이 경련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사촌이자 여전히 제복을 입고 있는 최 경장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동욱은 나를 먼저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벽을 투시할 수 있다는 듯 복도를 노려보았다. 그는 침을 삼켰다. 문 잠갔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은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지나쳤다. 그리고 욕실 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문에 바싹 다가섰다.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 오히려 살벌하게 들렸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문 열어. 아니면 내가 부순다. 동욱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오히려 위험하게 들렸다. 서연아, 그가 다시 말했다. 당장 문 열어. 안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민준이 낮게 쏘아붙였다. 옷 입어. 이건 그냥 사소한 문제일 뿐이야. 인생이 불타는 게 아니라고. 이윽고 수증기 사이로 내 여동생의 달콤하게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최 경장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문 여십시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윽고 안에서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고리가 돌아갔다. 문이 살짝 열리고 습한 공기가 현관으로 쏟아져 나왔다. 민준이 먼저 나타났다. 내 가운을 걸치고 머리는 젖어 있었으며 눈에는 벌써부터 순진한 척하는 연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뒤로 서연이 내 수건으로 맨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마스카라는 마치 명령에 따라 억지로 울려한 것처럼 번져 있었다. 동욱은 마치 다른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동욱아, 친구야, 그런 게 아니야. 동욱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말해봐.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내가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줘야 한다는 듯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동욱의 목소리가 메었다. 바보 같은 짓은 우유 사러 가는 거야. 이건 욕조잖아. 민준이 나섰다. 모두 진정할 필요가 있어. 최 경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선생님, 손이 보이게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복도 끝을 가리켰다. 나가. 내가 말했다. 둘 다. 민주는 기분 나쁜 듯 눈을 깜빡였다. 내 집에서 날 쫓아낼 순 없어. 동욱이 그를 돌아보았다. 아내가 바로 여기 서 있는데 내 집이라는 말이 나와?
최 경장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린 욕실 문, 수증기, 가운, 수건, 그리고 시간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작할 때 더없이 귀중해지는 지루한 세부 사항들이었다. 민준의 시선이 우리를 지나쳐 거실로, 우리 서류가 보관된 책상 쪽으로 향했다. 그 찰나의 눈짓만으로도 나는 그가 회계 장부, 서류, 숨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었다. 동욱의 목소리가 메었다. 얼마나 됐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흐느꼈다. 오빠, 제발, 얼마나 됐냐고? 그가 반복했다. 민준이 끼어들려 했다.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일이야. 동욱은 극도의 혐오감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그가 말했다. 이건 너와 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이야.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다. 봄부터. 그녀가 속삭였다. 봄부터. 그 말은 그동안의 일요일 저녁 식사, 명절, 식탁에서의 밝은 미소. 민준이 좋은 사람인 척 고기를 써는 동안 동욱의 뺨에 입을 맞추던 서연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갑자기 고요해졌다. 마치 내가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심장을 다른 방에 가둬둔 것 같았다. 동욱은 힘들게 침을 삼키더니 서연에게 돌아섰다. 짐 싸.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엔 집에 못 들어와. 최 경장이 민준에게 몸을 기울였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필수품만 챙기십시오.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민준이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최 경장의 손이 무전기 근처에 놓이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민준은 나를 돌아보며 이기고 싶을 때마다 쓰던 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변호사 부를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그의 입이 굳어졌다. 내 돈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내 휴대폰 은행 앱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이체 대기 중인 거래가 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내 휴대폰 화면을 스치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잘 들어. 그가 말했다. 바람 피웠다고 네가 집을 차지하는 건 아니야. 여긴 유책주의가 아니라고. 반반은 반반이야. 그리고 네가 날 망치려고 하면 너도 빈손으로 나가게 될 줄 알아. 그 협박은 욕실에서 아직도 피어오르는 수증기처럼 짙게 복도에 울려 퍼졌다. 최 경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선생님, 그만하시죠. 하지만 민주는 공포가 사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가 말했다. 네가 뭘 증명할 수 있고 뭘 증명할 수 없는지도 내가 안다고. 동욱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가 마치 인간으로 남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다시 풀렸다. 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민준의 미소는 어색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욕조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그 후에 벌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더플백 하나와 상처받은 척 뒤에 숨기려 애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서연은 동욱의 외투에 몸을 감싸고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사람인 양 흐느끼며 떠났다. 그리고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평화로운 느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공기를 모두 빼앗아간 것처럼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민준이 시도했던 이체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그는 내 눈앞에서 돈을 빼돌리려 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고 시간, 계좌번호, 평범한 사람에게는 지루하지만 노련한 변호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동욱이 창백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다. 저 내일 서류 접수할 거예요. 그가 낮게 말했다. 저도요. 내가 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원 근처의 작은 벽돌 건물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 벽에는 빛바랜 자격증이 걸려 있고
1989년부터 있었을 법한 커피 향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희였고 70대 초반이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목걸이에 돋보기를 건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하는 온갖 거짓말을 다 지켜보면서도 펜을 굳건히 잡고 있는 그런 부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싸움을 부추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실에 대해서만 물었다. 공동 계좌요. 그녀가 말했다. 네. 연금, 남편의 퇴직연금, 제 개인연금, 주택담보대출, 모두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보험도요. 제가 아직 수익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주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이체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자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갈 겁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남편은 유책주의가 아니라서 바람 피운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박 변호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 면에서 그 사람 말이 대부분 맞아요. 외도가 이혼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루어 놨는가, 숨기고, 낭비하고. 이체한 행위는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스크린샷이 담긴 휴대폰을 그녀의 책상 위로 밀었다. 박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욕조에서 흠뻑 젖은 채로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려고 했군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웃음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말로 하니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압박을 받으면 예측 가능해져요. 그녀가 답했다. 익숙한 수법을 쓰게 마련이죠.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본인 명의의 새 은행 계좌를 여세요. 월급은 그곳으로 입금되게 하고요. 공동 계좌에서는 돈을 인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체해서 복수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몫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가려 했던 단 한 푼까지 모두 기록해야 해요. 집은요? 내가 물었다. 박 변호사는 펜을 두드렸다. 임시 처분을 요청할 겁니다. 위협이나 불안정이 있을 경우 주택의 독점적 사용권을 요청할 거예요. 법원에 일반적인 비용 외의 자산 이전을 동결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돈을 옮겼다면 그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동욱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는 자재상 박 트럭 아니었다. 서연이 엄마가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다녀요. 제가 서연이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나는 문자를 빤히 쳐다보며 가슴속에서 오래되고 씁쓸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정오가 되자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들과 성당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얘야. 이모가 심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수 한 번으로 결혼 생활을 망치면 안 되지. 실수요. 나는 반복하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얘야.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이모가 강조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나는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다. 감사해요, 이모.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박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착하게 굴라고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착한 게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편안함이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날 오후, 민준이 복도에 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집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장미 꽃다발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 최근 통화 목록에는 여전히 최 경장의 번호가 있었다. 나는 민준이 보도록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았다. 장미가 시들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그가 말했다. 날 악당으로 만들 작정이구나.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고요? 내가 반문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이봐, 우리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당신이 우리 돈을 조용히 이체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내가 물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난 나 자신을 보호하려던 거야. 아니요, 당신은 도망갈 구멍을 보호하려던 거죠. 민준의 표정이 바뀌었다. 다정함은 사라지고 통제력이 돌아왔다. 내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넌 지게 될 거야. 반반은 반반이라고. 그리고 난 모든 게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도 알아요. 그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았다. 이틀 후, 박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 처분 일정이 잡혔다. 조정 기일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라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부분이었다. 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서면상으로 항복처럼 보이는 합의에 동의했다. 민준은 트럭을 가져가도 좋다. 민준이 돈을 낸 거실 가구 세트도 가져가도 좋다. 민준은 심지어 서면 및 법원 감독하에 특정 자금을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민준이 합의서 초안을 읽었을 때 그는 마치 의자 하나를 얻었다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희죽거렸다. 그는 박 변호사가 교묘하게 삽입한 무해하게 들리는 문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재무정보의 완전한 공개 요청. 모든 이체는 검토 대상이 됨. 남용은 처벌 및 배상 대상이 됨.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서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때로는 거짓말쟁이를 폭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실은 법정은 아니었지만 그 차가운 느낌은 다르지 않았다. 배심원석도 판사석도 없었다. 긴 테이블 하나, 구석에 낡은 태극기 하나, 그리고 조정관으로 일하는 은퇴한 가정법원 판사인 김 위원이 있었다. 그는 70대 후반이었다. 그의 고요한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사람의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주도할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처럼 나타났다. 깔끔한 손, 자신감 넘치는 악수,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마다 짓는 그 익숙한 미소. 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문제는 별개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제 동욱은 이틀 전에 서류를 접수했고 나는 그가 형의 빈방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존심 강한 남자가 이제는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가 된 것이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었다. 거의 합의에 이른 것 같군요. 그가 거의 다정하게 말했다. 저는 공정하게 행동했습니다. 박정희 변호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파일을 열고 카드처럼 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김 의원이 팔짱을 꼈다.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재무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필수적이며 자산을 숨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민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차분했다. 김 의원님, 제 의뢰인은 최근 이체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는 이런 얘기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박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것은 사건 당일 밤 공동 계좌에서 대기 중이던 이체 내역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 목적지 계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뒤로 기댔다. 그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 의뢰인이 발견했으니까요. 김 의원이 눈을 치켜떴다. 민준 씨, 왜 밤 9시 47분에 돈을 이체했습니까? 민준이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흥미롭군요. 박 변호사가 낮게 말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당황하기 전에 지출에 대해 얘기해보죠.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박 변호사는 조정관 앞에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를 놓았다. 한 줄 한 줄, 깔끔하고 무자비했다. 지난 6개월간의 청구 내역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선물 구입비, 식당 청구서, 호텔 예약금.
그리고 가족의 일반적인 생활비와 맞지 않는 현금 인출 내역들. 민준이 비웃었다. 내 계좌를 감시했군요. 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공동 계좌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헛기침 김 의원이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살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보석상 350만 원.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기념일 선물입니다. 박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다. 배송 주소가 적힌 영수증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준의 눈이 종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다른 곳을 보았다. 김 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 주소는 박 변호사가 성당에서처럼 정중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의 처제입니다.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요? 선물 좀 샀다고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박 변호사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태와 자금 출처가 문제죠. 그녀는 여러 ATM 인출 거래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이 인출들은 제 의뢰인의 여동생이 시내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확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분들을 소환한 겁니다. 민준의 자세가 약간 바뀌었지만 나는 보았다.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계산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 위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민준 씨, 만약 부부 공동 재산을 사용하여 연인을 부양하거나 자산을 숨긴 경우 법원은 이를 공동 재산으로의 반환, 변호사 비용, 그리고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민준의 목이 메었다. 이건 너무 과장된 겁니다. 박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럼 3개월 전에 개설된 신용카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무슨 신용카드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종이를 책상 위로 밀었다. 민준 씨 단독 명의의 카드입니다. 청구 주소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변경되었고 명세서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호텔 예약과 온라인 이체입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나는 그가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주어진 밧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었다. 김 위원의 목소리가 약간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가 종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내의 연금 계좌 수혜자요. 변경하려고 하셨습니까? 민준의 눈이 위로 향했다. 아니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시도했습니다. 기관에서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반려했죠.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정말로 변했다. 분노도 매력도 아닌 두려움이었다. 민준 같은 나이 든 남자들은 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법이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는 소송 기간 동안 주택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 재정지출 금지 명령, 일반적인 청구서를 초과하는 이체 금지, 입증된 오용에 대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배상, 그리고 민준 씨는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말도 안 돼요. 김 의원은 마치 중력의 법칙에 대해 논쟁하는 어린아이를 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재판으로 가시죠. 하지만 숫자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나가는 길에 민준이 내게 몸을 기울여 낮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널 대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나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그건 날 안전하게 만들어요. 복도에서 나는 반대편에 있는 동욱을 보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이 싸움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탐욕 때문에 피 흘리는 것에 지친 두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마치 구명조끼인 양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승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보였다. 서연은 더 이상 승자처럼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법원 복도 끝에서 서성거렸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마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듯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눈부신 조명 때문에 그녀는 작고 더 어려 보였고 더 이상 모두가 항상 편을 들어주던 그 빛나던 동생 같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주는 여전히 복도 끝에서 박 변호사와 다투고 있었다. 자존심이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다. 동욱은 자판기 근처에 서서 마치 고개를 들면 건물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바닥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야 했을지도 모른다. 내 안의 일부는 그러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김 의원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들었다. 편안함이 평화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복도에서 벗어난 작고 텅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회색 카펫이 깔려 있고 플라스틱 의자와 아마도 수백 번의 끝을 목격했을 티슈 상자가 있었다. 문이 우리 뒤에서 살짝 닫혔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조용했다. 그러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녀는 마치 내가 뺨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냥 민준 씨가 너희 둘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했어. 네가 더 이상 그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넌 그를 믿었지. 그래야 네가 원하는 게 용납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눈에 수치심이 스쳤다. 질투가 났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언니는 항상 안정적으로 보였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지. 동욱 오빠랑 나는 많이 힘들었어. 돈, 스트레스, 시어머니,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이. 그녀의 목이 메었다. 그리고 언니는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코웃음 안전해 보이는 삶이 있었지.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서 내 욕조로 기어들어왔구나.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 자신이 너무 싫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가 결과를 싫어한다고 믿었다. 그녀가 선택을 싫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동욱이 마치 밖에서 내내 서 있었던 것처럼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마치 울 만큼 울어서 마른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보았다. 언니한테 사실대로 말해.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침을 삼켰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 그녀가 인정했다. 민준 씨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나중에 너희 둘이 헤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어.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그가 수혜자를 바꾸거나 비밀 카드를 만드는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맹세해. 동욱의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넌 그를 막지 않았지. 서연이 속삭였다. 내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마침내 내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다. 넌 권리가 없어. 내 결혼 생활에, 내 가족에, 내 평화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없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아. 다음에 내가 한 말은 마치 날카로운 것을 삼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이 짐을 영원히 짊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비통하고 무모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난 더 이상 널 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지 않아. 내가 계속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민준을 결과로부터 보호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평생을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고 싶지도 않아. 동욱이 마치 몇 주 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코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미안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는 듯 중간에 멈췄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어른답게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서연은 동욱의 사건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서면 동의를 했다. 더 이상 거짓말도 가족 내에서의 변명도 없었다. 그녀는 추적할 수 있다면 민준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사준 모든 것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 그녀는 변명 없이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즉시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것을 약속했다. 그녀가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춘다면 관계 회복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마침내 사과가 모든 상처를 지우는 마법의 지우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것은 단지 출발선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법원에서 본 나이든 부부들을 생각했다. 60대, 70대의 서류 뭉치를 짐처럼 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배신뿐만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에 무너지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일찍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을 교훈이다. 만약 공동 재정을 사용한다면 계좌를 면밀히 주시하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스크린샷을 찍고 시간을 기록하고 거래 내역서를 보관하라.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해서 복수하지 마라. 똑똑하게 법으로 자신의 몫을 보호하라. 그리고 결혼했거나 재혼했다면, 특히 인생의 후반기라면 위임장과 보험 수혜자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작은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이긴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에 따라 행동할 만큼 용감했기 때문에 이겼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보라. 당신은 어느 지점에서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고 어느 지점에서 더 힘든 진실이 필요한가? 만약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이 덜 외롭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법정 스릴러, 가족 드라마, 그리고 의미 있는 교훈이 담긴 더 진솔한 실제 복수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구독하고 우리를 팔로우해달라. 끝.